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24일 일요일이고요. 예, 오후 9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자, 먼저 보고 넘어갈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흐름을 볼 때 어차피 흐름이라는 게 가야 될 자리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단선에서 올랐으면 상단선까지 가고, 상단선에서 내렸으면 하단선까지 가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이 어떤 봉을 따라가느냐는 사실상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자, 월봉으로 나스닥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참고 삼아 보세요. 자, 나스닥 지수를 월봉인데요. 이거 시가 딱 대입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시가 상태일 때의 차트예요. 그러면 그냥 대충 볼린저 밴드 5, 4 이건 하단선이고요.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월 시가를 찍었을 때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를 봤을 때는 14,275, 14,065 요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매도는 15,130을 넘어야 되는 거죠. 자, 실제 움직인 거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내린 거, 그죠? 이렇게 내린 게 그냥 내린 게 아니라 월봉의 상단선에서 밀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날짜가 며칠이냐는 거죠. 미국도 이제 일주일 남았고 우리도 일주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거래일 남은 시점에서 상단선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버티느냐 밀리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밀리면 윗꼬리가 생기겠죠. 윗꼬리가 생기면 사실상 하락의 신호라고 봐야 되고요. 윗꼬리가 생기지 않으면 이제 골치 아파지겠죠. 지금 현재 거래량은 73%입니다. 73%. 자, 20거래일 잡고, 그러면 대충 20거래일 중에 지금이 75% 정도 왔다고 봐야 돼요. 시간상으로 5거래일 남았으니까. 그러면 75%가 적정선일 테니까 약간 모자란 거예요. 약간. 만약에 공휴일이 있었다면 이제 그 부분을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소폭 감소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 지수랑 조금 다르게 하단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여기.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로 봤을 때는 3229 아래로는 매수고, 3372를 넘어가면 매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 움직인 걸 보세요. 그쵸? 지금 월봉의 상단선 넘어간 건 토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도 똑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똑같습니다. 월봉상 상단선 위로 올라간 영역만큼만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월봉 하나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봉이나 일봉을 보면 굉장한 혼동이 오는 거죠. 와, 진짜 안 떨어진다, 그죠? 그리고 이러다가 정고점을 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어쨌든 자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보셔야 심리적으로 뭔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예, 그냥 이런 지표에 대한 이해 없이 흐름만 보면 눈에 보이는 건 상승세밖에 안 보이게 돼요. 실제로 오르고 있으니까. 자, 이걸 일봉으로 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릅니다. 엄청나게 오른 것만 보여요. 그죠? 눈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여기 오를 때 3% 오르고, 여기는 0.7% 오르고, 여기는 1.28%가 오르고, 여기는 1.12%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왜 오르냐는 거예요. 이게 오르는 게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르는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존재하는 데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사실상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차트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힘의 구조잖아요. 이건 장난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로 고유하게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서로 거래를 해서 그런 타협점이 나오고 그런 거라고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종목이 매출이 좋고 어떤 종목이 성장세가 좋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월봉의 상단선까지 끌어올린 거잖아요. 이게 특정 종목이 좋고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월봉의 상단선에 딱 도달하니까 밀려요. 갑자기 매출들이 다 좋았다가 월봉 상단선에 가니까 매출이 다 빠지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단 월봉상 가고 싶은 위치까지는 온 거예요. 이제 더 갈지 무너질지 이틀 동안에 판단할 겁니다. 남은 5일 중에 이거래일 안에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래일 동안 내리면 월말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래일 동안 버티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단선에서 멈춘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위를 연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한 윗꼬리를 길게 해주는 게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월봉상 도달해야 될 지점까지는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해야 되는 이유는 사라진 상태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상승 추세가 끝났어요. 이건 상승 추세를 죽이는 음봉이거든요. 똑같이 나스닥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자, 일봉의 상승 추세만을 가지고 끌어올려서 월봉의 상단선까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봉의 상승 추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월봉은 누르는데 일봉은 받칠 힘이 없어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차트라는 구조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는 돈의 문제니까 이틀 동안 지켜보시고, 만약에 월화에 걸쳐서 하락이 온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번 하락은 상당한 의미를 지닐 거예요. 자, 앞으로 이번 달이 일주일을 제외하면 2달 남았습니다. 2달. 그런데 지금 2달이 남은 시점에서 아직도 방향을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15,000인데 15,000이잖아요. 21,000을 가든 1600을 가든 나스닥은 한쪽을 찍어야 돼요. 15,000에서 21,000까지 가려면 6,000을 끌어올려야 되고, 15,000에서 1600을 가려면 4,400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야 될 폭도 크고 올라야 될 폭도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나스닥 지수는 미쳐 있다라고 봐야죠.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3,300 정도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5,300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2,000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지수가 3,300이에요. 근데 여기서 2,000을 더 올려야 돼요. 2,000. 그러니까
반도체가 푹진하게 팔려야 되는 거죠. 그래픽카드도 엄청나게 팔려야 되고,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려야 될 자리는 2160입니다. 3300에서 2160은 한 1200포인트 정도만 내리면 돼요. 1200포인트. 그런데 위로는 2000포인트를 올려야 되잖아요. 꽤 커요. 그러니까 필바는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훨씬 위쪽으로 가는 게 불리한 거죠. 2000포인트면은 몇 프로일까요? 3300에서 2000포인트를 올린다라는 거는 3, 6, 18, 60%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10월 24일 이 시점에서 12월 말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60%를 올려야 돼요. 도대체 무슨 호재가 있을까요? 60%를 올릴 수 있는 호재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말 동안에 이렇게 눈으로 보인 악재랑 호재가 있죠. 일단 대만에 지진 난 거는 호재잖아요. TSMC가 안 좋을 테니까. 그리고 러시아에서 삼성 폰 판매 금지당한 거는 또 악재고 이래저래 뉴스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금요일 날 지수는, 그러니까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가 빠졌기 때문에 야간 선물은 0.8포인트가 내렸어요. 어쨌든 개파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분석도 0.8포인트 하락, 0.2%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동시호가에서 값이 변하면 동일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월봉은 사실 여기서 0.8을 대입하나 마나 아무짝에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그냥 대놓고 할게요. 대놓고. 자, 10월 2021년 10월에 종가를 5단위로 끌어보겠습니다. 5단위로 400, 395, 300, 385 이 네 가지 시나리오만 딱 적용을 해서 과연 그렇게 끝났을 경우에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세요. 첫 번째 400. 자, 400으로 끝나면 잘 보시다시피 상단선은 그대로 3개가 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다 살아 있다라는 거는 내년 1월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00으로 끝나면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락 추세는 3개월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416. 매도가 처음 시작하는 자리는 402.5 정도. 그러면 402.5에서 416.2 정도가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게 고버스 사실 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영역인 거죠. 반대로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하단선이니까 391.75 정도 돼요. 여기는 레버리지를 사실 분들이 고려해야 될 위치입니다. 만약에 지금 지금 고버스를 들고 있다 라고 하시면 391.75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일부 정리를 하셔도 되죠. 수익이라면 391.75. 자, 이게 400까지 갔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395를 보겠습니다. 395. 자, 395로 보면 상단선이 이번 달 고가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건 이번 달 고가 안 넘기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400에서 끝났을 때는 이번 달의 고가를 넘겠다라는 거고
395부터는 이번 달에 고가를 넘길 의지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매도가 시작되는 지점은 397 정도 됩니다. 397에서 413.85 요 수준, 요 영역이 매도자가 가져갈 수 있는 고버스 영역이고요. 매수자는 386.4 정도, 386.4 아래가 매수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395에서 끝났다라는 거는 386대까지는 내려간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고버스를 들고 있다면 386 아래로 내려갔을 때 청산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고버스를 더 사야죠. 이번에는 390을 보겠습니다. 390은 지금이 393이에요. 여기서 3포만 내리면 돼요. 3포. 자, 매도자는 392.75에서 412.14 정도까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고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반면 매수는 380.10 정도예요. 이 말은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90, 지금부터 3포인트만 더 빠지면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고버스를 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 달 저가 수준에서 고버스를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들고 계시다가 이번 달 저가 부근까지 다음 달에 오면 일부 물량을 줄여볼 수도 있겠죠. 자, 390이라는 숫자 아래에서만 끝나면 일단 이번 달에 고버스 사신 분들은 본전까지는 가능하다. 본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85요. 385로 끝나면 상단선의 위치는 388.85, 388.85에서 410.63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자의 영역, 고버스 거래하실 분들 요 안에서 어디다 고가를 그리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매수자는 373.13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373.13이라는 자리는 이번 달 저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를 붕괴했다라는 거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 저가를 붕괴하면 하단선에서 반드시 반등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가가 붕괴되거나 고가를 돌파하면 뭔가 다른 이슈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390 아래로 가면 일단 하방이 유리하다예요. 390 아래로만 내려가 주면 하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385까지 내려가면 끝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385. 그러니까 여기서 8포 내리면 상승은 거의 물 건너가는 거예요. 남은 5거래일 동안 8포니까 2%만 빼면 돼요. 지수로 2%만 빼면 거의 답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반등해도 또 떨어지는 거죠. 이번 달처럼. 이번 달도 그냥 떨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390 아래로 내려가면 이번 달 저가는 다음 달에 방어하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385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만세죠. 그럼 다음 달에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고버스 상승하는 것만 계속 구경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예상 종가에 따른 거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몇 가지 얘기들이 포함이 될 텐데 재미삼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계속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했죠. 예.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게 이격 거래량이죠. 이거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20에만 반응합니다. 20. 거래량은 5에 반응하지 않아요. 20에만 반응해요. 예, 결과적으로 쭉 살펴보면 20에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잠을 많이 잤습니다. 저 방송하기 전에 낮잠을 자요. 예, 체력을 이게 1시간 정도 떠들지만 체력 소모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요일 오후에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간간히 녹화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목을 쓰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녹화를 하는데도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녹화를 하기 전에는 이제 자는 습성이 생겼어요. 충전을 해야 되니까. 자, 이격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20 하단선을 열어준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요,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종가보다 낮아요. 그죠? 종가 투자 심리도가 아직 거래량 투자 심리도보다는 높기 때문에 완벽하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열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래일 동안 뭘 보셔야 되느냐? 이번 달 월봉이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번 달 월봉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를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재가 뜨면 거래량이 늘 거예요. 악재가 안 뜨면 거래량이 안 늘겠죠. 그래서 악재가 뜨는지 여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세요. 지금 거래량은 69.92%입니다. 69.92%. 지금 거래량이 69.92예요. 자, 19거래일 중에 14거래일이 지났습니다. 19거래일 중에 14거래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14를 19로 나누면 돼요. 14를 19로 나누면 몇 프로냐? 73.68%예요. 그러면 대략 3.8% 정도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월봉으로 봤을 때 3.8%의 감소 추세예요. 하루에 5.2%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거래량이 5.2%라고 따져보면 지금 하루에 70% 정도에서 75% 정도의 시간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는 거죠. 일봉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그죠? 지금 잘 보세요. 그럼 일주일 내내 횡보하잖아요, 지금. 예? 코스피 200 지수 보시면 일주일 내내 횡보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안 움직이면 같은 공간만을 계속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요. 거기는 물량이 없는 거예요. 털고 또 털고 또 털고 또 털면 거긴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다? 시간을 때우고 있죠.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 거래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고 있는 행동은 거래량을 줄이고 있는 행위예요. 왜냐면 여기서 거래량을 늘리면 가야 될 자리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달에 거래량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실 게 뭐냐, 잘 보세요. 요게 11월이고 요게 12월입니다. 자, 이제 2달 남았는데 2달에 대한 매트릭스는 다 정해져 있죠. 자, 11월 보겠습니다. 고1, 저1, 종1, 그죠? 근데 12월은요. 고0, 저1, 종1. 자, 저가와 종가, 저가 투자 심리도와 종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상승할 방법 없습니다. 이거 끝난 거예요. 아웃. 그러니까 봉이 어떻게 그려지든 의미가 없어요. 봉을 어떻게 그리든 투자 심리도는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해요. 무시. 아무 의미 없다. 양봉을 그리든 음봉을 그리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린다고 해서 투자 심리도가 오르지 않아요. 어차피 계속 내려갈 겁니다. 올해 말까지. 12월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자, 그런데 올해 유일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가예요. 12월에 고가 투자 심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11월에 양봉을 내면. 예, 양봉을 내면 12월에 고가를 올릴 수 있겠죠. 이번 달에 양봉을 내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번 달에 봉이 양봉을 내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양봉을 내서 이번 달에 고가를 다음 달에 넘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고가 투자 심리도는 안 올라. 고가 투자 심리도가 오를 수 있는 달은 12월입니다. 그러면 자, 고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대 양봉, 또 하나는 아랫꼬리가 긴 양봉. 그런데 11월 달에 구조를 보세요. 이거 상단선이죠? 그죠? 이거 상단선이잖아요. 1번, 2번, 3번. 이거 다 상단선이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머리 위에 상단선이 있을 거라고요. 장대 양봉 낼 수 있을까요? 11월 달에 장대 양봉 가능할까요? 이 구조에서? 저는 이 구조는 장대 양봉 구조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봉을 그려놓은 건 태생적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기 위해서 그려놓은 차트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상단선을 저렇게 내려꽂고 장대 양봉 그린다고요? 아유,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12월 달에 11월 고가를 넘는 방법은 장대 양봉은 아니고 아랫꼬리가 긴 양봉은 가능해요. 왜? 요렇게 그리면 되니까. 그러면 상단선은 들지 않으면서 12월 달에 고가는 들기 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확률상 12월에 11월 고가를 넘으려면 장대 양봉으로 덤비지는 않을 겁니다. 장대 양봉으로 가려고
들었다가 상단선에서 찍어 누르면 반대로 윗꼬리만 긴 음봉이 나와요. 윗꼬리만 긴 음봉이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고가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땐 상승처럼 보이지만, 고가가 높아졌다가 반대로 아래로 음봉으로 쳐박으면 그게 다 윗꼬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달에 그 윗꼬리를 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준, 그러니까 393이라는 수준에서 바라본 11월 달의 모습은 상단선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를 수는 있지만 상승의 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오른다고 해도 월말에는 그 상승폭을 다 돌려놓을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하단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하다가 실패하면 하단선까지는 최소한 내려꽂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상승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장대 양봉보다는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매트릭스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하락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하락의 관점에서 보시면 11월 달은 장대 음봉으로 쳐박아야 돼요. 11월에는 장대 음봉으로 쳐박는다. 그러면 12월 달에 고가 투자 심도가 0의 영향을 받아도 어차피 11월 고가가 너무 높아서 못 넘어요. 그죠? 12월 달에 고가 투자 심도가 0 구간을 지나는데 11월 달에 장대 음봉으로 그냥 내려 꽂아봐요. 그러면 12월 달에 고가 안 넘는구나. 그럼 볼 것도 없네.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관찰해야 될 건 이번 달에 어디서 끝나느냐. 400, 그 다음에 395, 390, 385. 그 중에 어디서 끝나느냐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11월의 상단선은 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더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사실은 상단선이 더더욱 발달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달에 종가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11월 달에 상단선이 점점 내려온다는 얘기고, 단순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개수가 볼린저 밴드 다 포함하면 5-6개가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요. 6개를 어떻게 들어? 그러면 올라가도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올라가도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대 양봉을 그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 장대 양봉을 못 그리면 어차피 아랫꼬리 긴 양봉을 그려야 되니까 하락은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락은 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하락했다가 감아 올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락은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내려서 마감한다라는 거는 11월의 상단선을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얘기고, 상단선을 끌어내리면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갈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12월 달에 11월 달에 고가를 깨려면 장대 양봉을 그리든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그리든 둘 중에 하나를 그려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장대 양봉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되고요. 장대 양봉을 못 그리면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이게 하락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12월 달에 무조건 고가 투자 심도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에 고가가 엄청 높아야 돼요. 11월 달에 고가가 엄청 높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 10월 달에 종가에서 11월 달에 시가를 찍으면 11월 달에 시가로부터 훨씬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하락할 거면 11월 달에 장대 음봉 나올 겁니다. 장대 음봉. 상승할 거면 아랫꼬리가 긴 양봉, 하락할 거면 장대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는 나와야 돼요. 밑으로 한번 빠지긴 해야 돼. 위로 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위로 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대 음봉을 그리든 장대 음봉을 그렸다가 싹 감아 올려서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그리든 둘 중에 하나는 할 가능성이다. 근데 장대 양봉에 대한 걱정은 저는 별로 없어요.
자, 장대 양봉으로 가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상단선을 들고 올라가야 돼요. 지금 상태면 위에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막혀 있기 때문에 상단선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상단선을 들고 올라갈 때의 전형적인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야 돼요. 현물을.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매수해야 상단선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바로 머리 위에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달 내내 현물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주구장창 개인만 현물을 매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2021년 11월이 됐다고 한 달 내내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사겠냐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39조 8천억의 공매도를 들고 있어요. 외국인은 현물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을 살 이유가 1도 없어요. 공매도를 치면 더 쳤지. 현물을 왜 사요? 뒤로 공매도 치고 있는 애가 현물을 왜 사냐고요. 그것도 한 달 내내? 그건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개인에게 120조를 줬는데 120조를 준 거를 왜 살려줘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사면 개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개인이 빠져나간다고요. 아니, 잘 가뒀는데 여기서 왜 살려줘요? 비싸게 계속 사게 만든 다음에 지수를 뚝 떨어뜨려서 매수한 사람들 싹 다 가둬놓고 빠져나가는 사람은 몇백억씩만 빠져나가게 해주잖아요. 예. 500억, 400억, 300억 이렇게만 매수해 주잖아요. 그만큼만 나가라는 거죠. 개인이 살 때는 1조, 2조 이렇게 사게 해놓고 개인이 팔 때는 200억, 300억만 나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 나가. 지수가 올라도 평가 손익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물량을 못 빼요. 안 사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11월 달의 구조만을 딱 보면 답이 없어요. 11월 달의 구조를 보면 상단선은 발달하고, 그죠? 12월 달에 고가 투자 심도를 상승하려면 어쨌든 고가 종가 형태의 봉을 그려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 공간은 없어. 위로 공간은 없고 아래로 하단선이 너무 낮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우다가 밀리면 하단선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라면 400만 안 넘긴다면, 400이라는 수치만 넘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아랫꼬리를 그리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쏟아진다. 쏟아지고 나서 감아 올릴 거냐 아니면 그냥 쏟아지고 끝낼 거냐, 그것만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매트릭스하고 그 다음에 그 상단선 하단선의 구조를 봤을 때 보이는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월 말에 395 이하, 390 이하에서 마감을 한다면 이제 의심에서 확신으로 좀 변하겠죠. 왜냐면 상단선이 더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장대 양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장대 양봉을 그릴 수 있다고 해도 월 초에는 못 그리는 거죠. 월말에 가서 거래량 엄청나게 줄여놓고 와야 이제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변동성이 생길 건데 그 변동성이 생기는 동안 거래량이 터진다. 그럼 진짜 답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문제지만 11월 달은 10월 달보다 절대적으로 거래 일수가 많습니다. 2일인가 3일 정도 거래 일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래 일수도 많아. 변동성도 커지면 거래량도 터져. 그러면 11월은 진짜 지옥이 되겠죠. 자, 이제 월봉상 종가가 어디냐, 400이냐 395냐 390이냐 385냐에 따라 그 11월 달에 생기는 상단선과 하단선의 구조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조, 매트릭스 구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2월이다. 12월의 고가, 그거 외에는 고민 대상이 없다. 저가를 지키든 깨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가는 내년 1월에 결정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저가를 지키든 깨든 아무 상관없어요.
1월 달에 12월 저가만 딱 깨면 지금 만들어진 저가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10월 저가는 1월 달에 12월 저가만 깨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고민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12월 달에 11월 달에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그 구조를 만드느냐 마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솔직히 돈만 보면 답이 없죠. 예, 돈을 보면 답이 안 보여요. 선물 매수 7,800억 수준입니다. 선물 매수는 7,800억이고 현물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2조 한 6천억 정도? 아마 그 수준일 거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39.8조입니다. 39.8조. 그걸 만기가 없는 선물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외국인이 앞에 보이는 선물은 7,800억 매수지만 뒤로 보이는 매도는 39.8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저는 사실 돈만 보면요, 답이 없다고 봐요. 차트를 보면 오르고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얼마든지 돈이 되기 때문에 파동은 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39.8조를 뭘 하겠어요? 저걸 손절할까요? 외국인이 39.8조의 현물을 공매도 쳐놓고 저걸 손절한다?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39.8조라는 돈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매도한 금액보다 커요. 근데 2008년 한 해만 반토막 났을걸요? 네, 제가 알기로 2008년 한 해만 지수가 반토막 났어요. 그 30몇 조의 돈을 가지고 지수를 반토막 냈다고요. 국내 지수를. 그런데 그 돈을 공매도로 들고 있어요. 현물 매도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공매도로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의 외국인의 그 공매도 현황만 보면 미쳤다, 그 생각이 딱 들죠. 저걸로 돈을 도대체 얼마를 벌까? 30%를 벌까? 50%를 벌까?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 빼면요, 지수 30% 빼면 한 100% 빠져야 돼요. 그죠? 30%를 빼면 100%를 빼는데 50%를 빼면요 200% 빼야 돼요. 200%. 근데 200% 빼면 걔네들 50% 버는 거예요. 20조 벌어. 공매도 가지고 20조를 번다고요. 근데 안 벌까요? 저들이 왜 지수의 움직임과 변함없이 공매도만 할까요? 그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절대 청산하지 않아요. 계속 공매도를 쌓아요. 하루에 3,300억씩 쌓습니다. 자, 내일이면 40조에 도달해요. 이번 달 말이면 41조에 도달합니다. 41조. 다음 달이면 47조에 도달하고요. 12월이면 53조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공매도가 53조 정도 될 거예요. 53조. 그 53조면요,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돈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한 2008년 11월부터 지수가 폭등했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나서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그때 외국인이 쓸어 모은 주식이 50조가 넘어요. 외국인이 상승시키면서 매수한 돈이 50조가 넘습니다. 신기한 건 그 50조를 사는 동안에 만들어 놓은 지수는 안 깨요. 지금도. 외국인이 50조 원어치 샀던 그 지수의 영역은 지금도 안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매수한 단가 영역은 훼손시키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50조를 공매도 쳤다고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자기네들이 공매도 친 위로는 지수 안 올릴 거예요.
자기네들이 50조 원어치 공매도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지수가 한번 내리면 자기네들이 공매도 쳤던 영역의 지수는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자기네들이 환매할 때까지. 자, 이제 거래량을 보여드릴게요. 거래량. 거래량을 잘 보십시오. 요게 이격의 볼벤 20 하단이에요. 네, 이격의 볼벤 20 하단이고 요게 볼벤 20 하단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거래량이 이미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죠? 예. 거래량이 늘든 줄든 상관없어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긴 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수가 내린다면 여기는 열어주겠다고요. 여기는 막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음봉을 그려도요. 예? 이렇게 음봉을 그려도 여기 안 맞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늘면 맨 위로 올라가요.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늘면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여는 거예요. 예. 여기는 300보다 더 낮아요. 여기는 300보다는 커요. 근데 여기는 300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는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엄청나게 늘려놓는 거예요. 저걸 시간을 두고 가겠죠. 한 달에 가는 건 아니에요. 저게 갈 수 있다고 해서 한 달 만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가요. 근데 가고자 하는 그 목표치가 열린다라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관심 있게 보세요. 만약에요 10월에도 거래량이 늘어, 그리고 11월에도 거래량이 늘어, 이 두 번 늘면요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10월 달에도 9월 달보다 거래량이 늘고 11월 달에도 10월 달보다 거래량이 는다면 내년 4월까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거래량을 줄일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고 싶으면 거래량을 늘릴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리면 뭔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유형의 뉴스를 들고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겠죠. 악재가 딱 뜨기 좋은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는다라는 거는 악재가 참 뜨기 좋은 구조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차트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테이퍼링은 무조건 악재입니다. 예? 테이퍼링은 무조건 악재예요. 이건 호재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에는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에요. 미국에 있어서 테이퍼링은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에요. 예. 근데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신흥국은 작살나요. 빚 갚아야 되거든요.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거는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네들이 국가에 풀어놓았던 달러를 다시 회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덜 푼다는 얘기랑 회수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달러를 이렇게 풀겠다라는 약속에 의해 맞춰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덜 풀겠다고 한 거는 회수한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는 강세가 될 거고, 달러를 강세화시키면 달러채를 가져다 쓰는 나라들은 다 죽는 거죠. 예. 달러채를 가져다 쓰는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신흥국이지.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을 나라들은 부채가 큰데 달러채도 큰 나라, 그런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런 나라가 예전에는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정도였을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 아르헨티나 뭐 그랬잖아요. 디폴트 낸 나라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망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왜? 비중도 낮거니와 이미 다 예견된 거고 너무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라가 무지 많아요. 무지 많다고요.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딱 터지면,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낮은 나라라도 그런 나라들이 테이퍼링의 영향으로 흔들리면 그 영향을 나머지 나라들도 똑같이 받을 것 같아. 왜냐하면 비슷한 환경이라. 저 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비슷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탄탄해, 이러면 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겠지만 저 나라랑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가 없어. 근데 단지 저 나라가 먼저 무너졌다라고 본다면 그 여파가 도미노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뭐 헝다 문제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그 테이퍼링 텐드런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여파가 단순히 그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미 부채가 다른 나라들도 다 많잖아요. 중국도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나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나라도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적은가요? 중국이 6천조? 6천조였나요? 근데 우리나라도 1800조인가 그래요. 그러면 국가 규모 대비 별반 차이 없어요. 뭐 6천조나 1800조나 3배 차이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5조짜리 회사 망했다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게 IMF잖아요. 그죠? 5.5조 원짜리 한보철강 하나 망했다고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350조짜리 회사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들 가볍게 생각해요. 5.5조 원짜리 회사 망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350조짜리 회사 망하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100조짜리 회사 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부채의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의 부채나 우리나라의 부채나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나라에서 터지면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문제로 국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하나, 아니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하나, 짐바브웨라는 나라 하나로 끝날 문제라고 봐요. 그런 사건이 터져도. 근데 지금은 그 나라의 문제가
터지는 순간 환율이 같이 움직일 거고, 환율이 움직이면 그 여파가 모든 나라에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발생하면 결국엔 그걸 이용해서 공매도하는 세력들은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시발점이 기업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무슨 삼성전자가 무슨 일이 생기고 뭐 LG화학이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문제가 생겨서 글로벌 문제가 비화되는 게 아니라 다분히 환율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 환율을 건드릴 수 있는 트리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뭐냐, 그걸 모르겠다고요. 그게 테이퍼링이 될지, 아니면 중국에서 뭔가 악재가 뜰지, 아니면 제3의 리소스가 있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늘면 터트릴 가능성은 점점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든 문제는 12월 달에 월봉을 양봉으로 만드느냐 음봉으로 만드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악재가 뜨면 12월 달에 고가 안 넘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음봉 뜨면 12월 달도 작살 나는 거예요. 그쵸? 11월 달에 음봉이 뜬다는 얘기는 12월 달에 전봉 고가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음봉을 내면 낼수록 상단선은 내려오잖아요. 자, 이제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음 달로 가봅시다. 다음 달 370까지 빼볼게요. 자, 370까지 뺐어요. 그럼 봉이 이렇게 되죠. 좀 있으면 보이실 거예요. 봉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370까지 빼면 봉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달에 370으로 시작하면 12월 달에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게 상승하려고 만든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12월 달도 작살난다 이런 소리죠. 11월 달에 하락이 온다라는 건, 와, 이제 가격이 싸졌으니까 너무너무 매수하기 좋은 구조가 만들어지네가 아니라 11월 달에 하락하면 12월 달은 더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리거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남은 5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사이에 악재가 뜨면, 아, 이건 정말 천우신조다, 매수에 끝내주는 찬스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월말에 아래로 쳐박는 건 진짜 나쁜 짓이에요. 그거는 답 없는 짓이니까 상방 보시는 거는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봉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다 해드렸어요. 주봉, 지난주 일요일에 주봉 얘기를 그럴듯하게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효력이 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서 종가만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0.8을 빼서 392.54를 적용하겠습니다. 392.54.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 채팅방에 놀러 오세요. 잠깐만요. 저희 채팅방 주소 알려드릴게요. 자, 짠. 아이고, 저희 채팅방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놀러 오세요. 자,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잘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상단선 1, 상단선 2, 하단선 1, 하단선 2, 하단선 3. 자, 여기가 고가, 여기가 저가, 여기가 T5 상단선, 요게 하락 추세선. 자, 이 그림을 보고 상상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번 주에 하락 추세선을 다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효해. 여기 유효합니다. 여기 상단선 2, 여기도 매도가 유효한 선이에요. 그런데 상단선 2의 위치는 이번 주 고가보다 살짝 낮아요. 그 얘기는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해, 이런 뜻이에요. 예, 이런 뜻입니다. 이번 주 고가 넘지 않으면 매도해. 혹시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상일, 상단선 1번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추매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매도가 정 가능한 자리는 396.7 정도 되고요. 예, 추매를 해야 될 자리는 401.90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건 396.7이니까 397 라인까지는 잘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언저리까지. 혹시 고버스나 풋, 선물 매도 관심 있으신 분, 요 지수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하단선. 자, 다음 주에 만들어지는 하단선은 이번 주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번 주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하셔도 되지만 저가를 지킬 의지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주봉상 매수는 없다예요. 주봉상 매수는 없다. 자, 월봉도 매수가가 없어. 주봉도 매수가가 없어. 이번 주 저가가 얼마냐? 389입니다. 389. 이제 무슨 뜻이 이해되세요? 이걸 딱 캐치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시나리오를 보여드렸죠? 400에서 끝날 경우, 395에서 끝날 경우, 390에서 끝날 경우, 385에서 끝날 경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390 이하로 끝나면 별로 안 좋아요. 상승에. 390 이하에서 끝난다는 거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인데 390이 이번 주 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 깨지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모든 설명이 끝났죠. 그죠? 모든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안 좋은 거예요. 월봉상 390 아래에서 끝나면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지킬 의지가 없는 구조가 되는데 주봉상 이번 주 저가를 지킬 의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월봉이 390 아래에서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러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분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상방을 보시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어쩌면 390 밑에서 끝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음봉으로 끝났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1구간, 종가 투자 심리도가 1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초에 저가 깨지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음봉 나면 11월 초에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음봉 내면 11월 초에는 10월달 저가를 깨겠죠. 10월달 저가를 깨면 안녕이에요. 안녕. 79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다음 주는 큰 의미는 없어요. 진짜는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결정되는데 문제는 월봉의 구조를 다음 주에 어떻게 끝낼지 매트릭스가 미치는 영향은 별반 없어요.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위로 올라도 별로 상관없고 아래로 내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월봉도 받쳐주는 힘이 없어요. 주봉도 없고. 그러니까 매수 전략은 신중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필요한 정보는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자, 일봉으로 넘어가서 392.54 392.54 왜 두 개가 그려지죠? 자, 392.54 이렇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요 동영상을 나중에 써먹죠. 자, 여기가 상단선 1, 2, 3. 자, 매도는 세 군데서 가능하죠. 매수는 여기만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상단선이 3개 정도 위치하는 거고 하단선이 하나 정도 위치하는 그런 형태예요. 물론 이제 숨겨진 상단선이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상단선이 어쨌든 3개 만들어져 있고 하단선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 하단선은 여기서 보니까 썼어요. 예, 그러니까 강한 하단선은 아닙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매수가 없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저가 위에는 매수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가를 깼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저가를 깨는 순간 끝. 금요일에 저가를 깨는 순간 손절선은 이번 주 저가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매도는 3번에 살 건지 아니면 396.7까지 기다릴 건지 그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일봉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쓰실 건지 주봉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쓰실 건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월봉의 상단선까지 아직 안 왔고 주봉의 상단선은 396대까지는 올라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의 상단선을 믿고 매도를 딱 쳤다가 들어 올리면 제가 보기엔 이번 주 고가 근처까지 왔다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할 건지 보수적으로 할 건지는 잘 결정을 하십시오. 공격적으로 매도한다 그러면 393.5 라인 정도 쓸 수 있어요. 393.5 라인. 됐죠? 자,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
자, 일단 이게 월요일이에요. 월. 그 다음에 여기 수목금입니다. 여기가 화요일이에요. 자, 월요일은 1구간을 지나고 화요일은 0구간을 지나고 수목금은 1구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목금은 내리기 좋아. 지금 상태에서 보면 수목금은 하락하기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목금은. 근데 월화가 문제예요. 월화. 화요일이 오르면 수목금도 상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화요일이 오르면 수목금도 1구간이지만 상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400쪽에 가깝게 끝나는 모양새가 되겠죠. 그런데 월요일에 오르고 화요일에 내리면요. 월요일에 오르고 화요일에 내리면 그러면 수목금은 하락에 쓰게 돼요.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보세요. 지금 저투는 하락 중이에요. 고투도 하락 중이야. 그 얘기는 정고를 넘어도 횡보해요. 상승하지 않아요. 월요일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도 된다고요. 이렇게 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양봉을 그려서 끝내도 돼. 월요일에는 상승해도 상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화요일 딱 됐을 때 개파라 그래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화요일에 개파락으로 내리면 여기가 0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횡보해요. 횡보한단 말이에요. 월요일도 횡보, 화요일도 횡보. 근데 이 횡보가 상승이냐? 아니죠. 왜냐면 그 뒤엔 1구간이 있으니까 그 뒤에는 하락하면 하락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상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상방은 아닌 겁니다. 월요일에 상방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 상방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월요일에는 상방이 나와도 돼요. 그러면 월요일이 주봉의 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올랐다가 윗꼬리가 길든가 아니면 음봉으로 쳐박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월요일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양봉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골치 아파요.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날짜별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월요일에 음봉으로 쳐박든지 아니면 양봉으로 그렸다가 윗꼬리만 길게 만들지 이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의 시나리오면 하락의 유리. 그런데 밑으로 내렸다가 감아 올려가지고 딱 양봉으로 끝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골치 아픈 구조가 돼요. 왜? 화요일을 상승으로 쓸지 하락으로 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화요일이 결정한다. 이번 주는 화요일에 음봉만 딱 뜨면 돼요. 화요일에 음봉이 딱 떠야 돼요. 이건 내려갈 거면 화요일에 고가 낮추고 저가 낮추는 음봉만 딱 뜨면 오케이. 이거는 월말까지 내려가는 흐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 딱 타이밍이에요. 방향을 결정하는. 그래서 화요일날 하락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금요일까지 하락해서 390 아래로만 만들어주면 일봉이든 주봉이든 할 역할은 다 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월봉이 알아서 할 거니까. 자, 이제 설명 다 드렸죠. 월봉에서 400에서 끝나면 아이고 더 비싼 위치에서 곧버스 사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95에서 끝나면 아리까리, 390 밑으로 끝나면 끝났다. 이건 곧버스의 세상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390이라는 수치는 주봉상 이번 주 저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아이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봉상 방향을 정하는 날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고가 저가 낮추는 음봉 나오면 제가 보기에 금요일이 저가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번 주 저가를 깬 뒤에 그 밑으로 얼마나 내려갈 건지는 금요일 종가를 확인해야 돼요. 어쩌면 383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은 393.5 393.5 네, 393.5 위에서 가능한데 이건 공격적인 거고요. 보수적이신 분은 396.7 라인, 선물로 따졌을 때는 397 라인 정도 고민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제 선물로 가볼게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예, 월봉은 패스. 다 했잖아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얘기는 전부 다 했습니다. 예, 0.8 빠지니까 393.6이죠. 네, 적용해 보겠습니다. 동일해요. 네, 그래서 상단선의 위치는 397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봤을 땐 397 라인에서 고민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선물 거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397 라인 매도를 할 거면 거기서 고민하고요. 매수 위치는 어차피 389.3 이하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 이번 주 저가를 지킬 의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대 빠지면 384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가면 주봉은 전멸입니다. 394까지 내리면 주봉은 완전히 다 파괴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주 되면. 그 다음 주 되면. 자, 선물은 매수 위치는 392.90 392.90이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면 392.90에서 아래꼬리 이렇게 살짝 그리고 위로 끌어올려서 394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96.3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394에서 396.3 요 사이의 영역이 매도 영역인데 지난번에 했던 짓거리 보면 거의 397 라인까지 들어 올렸다가 끝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일봉이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397 라인까지 고민을 해보세요. 예. 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자, 일단 오벨라님 처음 오셨죠? 반갑습니다. 저희 놀이터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항상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성격이 급하시네요. 곧버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곧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2% 하락이니까 곧버스는 0.5% 정도 상승하잖아요. 10원 올릴게요. 10원. 자, 월봉은 할 얘기가 없어요. 월봉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월봉은 할 얘기가 없고 주봉으로 봤을 때 10원을 올려야 되잖아요. 2255원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죠. 오벨라님이 성격이 급하세요. 자, 이제 곧버스 차트를 보면 매수가가 가능한 자리는 2210원이요. 2210원. 여길 찍고 올라가면 베스트.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보다 높아요. 2310원.
2310원, 최대 올라가면 2365원 정도. 예. 그러니까 만약에요 2305원 위로 끊었다 그럼 만세예요. 만세. 2305원 아래에서 위에서 끝나면 만세. 만세 하시면 됩니다. 올봉이 엄청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좋아요. 됐죠? 예, 주봉은 이번 주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걸 알고 보셔야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거래량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거래량은 줄면 상승이고 예, 늘면 하락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거래량은 무조건 거래를 안 하는 게 상승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의 관점에서만 보세요. 매도의 관점에서만 보시면 파는 사람이 없어야 올라요. 파는 사람이 없어야 오른다고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겠지만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거든요. 근데 사는 사람이 없어도 파는 사람이 없으면 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면 거래량이 줄어야 좋아요. 거래량이 줄면 좋은 거예요. 파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올려요. 팔 때까지 올리기 때문에.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 그죠? 여기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올라도 찝찝해. 이건 올라도 짜증나는 흐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맨 밑으로 내려와요. 잘 보세요. 거래량이 내려오지. 보이세요? 봉을 잘 보시면 거래량이 내려오고 있어요. 밑에를 보셔도 여기 거래량이 내려왔어요. 점점 차트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매가 없어지고 있다고요. 거래량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정인 거예요. 이건 내려도 조정인 거야. 왜? 거래량이 안정적인 상태로 전환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주봉은 괜찮아요. 괜찮아. 거래량의 위치가 그렇게 막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봉. 예. 괜찮아요. 일봉은 2240원부터 살 수 있어요. 일봉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2240원이에요. 근데 일봉의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아까 주봉에 말씀드린 그 가격 있죠. 그 가격 근처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할을 할 건지 일봉도 괜찮고 주봉도 괜찮아. 그러면 일봉 비율을 낮추고 주봉 비용을 높이면 되죠. 그러면 일봉 거래도 가능하고 주봉 거래도 가능하죠. 그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버스는 일봉 주봉 거래가 다 가능한 구조예요. 됐죠? 타이거 월봉은 제끼고요. 주봉도 10원만 올려보겠습니다. 2340원. 자, 역시 매수가는 2295원 정도가 되고요. 상단선의 위치는 2395원에서 40원 정도 되니까, 아니죠, 2395원에서 2400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이번 주 고가를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고가 넘기면 만세. 만세예요. 이번 주 고가 넘기면 만세입니다.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뚫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뚫고 올라가도 된다는 거죠. 지금 2345원에 있는 볼밴 상단선 뚫고 올라가도 오케이란 뜻입니다. 타이거는 더 좋아요. 타이거는 매수가가 2335원입니다. 2335원. 잘 판단을 하세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봉에서 튕겨 올라가 가지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 나보고 주봉에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일봉에서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봉 매수가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봉에서 그냥 가버리면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일봉의 매수가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죠. 자, 내일 개인이 매수를 하는지 잘 보세요. 현물을 개인이 현물 매수하면 감 잡으셔야 돼요. 내가 일봉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뜨뜻미지근하게 사, 그러면 주봉을 보세요. 약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현물 매수세가 약하면 선물을 가지고 한바탕 흔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물을 가지고 흔든다고 하면 이제 주봉 매수가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매수 전략을 고민하시고요. 공격적으로 막 수천억 대의 개인의 현물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일봉만 활용하고 주봉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장 상황에 따라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돈의 흐름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레버리지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닙니다. 오르든 내리든 레버리지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그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